말한 2번의 물건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건이라는 권리는 그 객체의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침해하는 권리지 요구하는 권리, 즉 청구권이 아니에요. 청구권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채권이요. 그런데 왜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걸 만들었는가? 예, 물건이란 권리, 이 지배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권을 하나 만들었어. 그걸 물건적 청구권이라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예를 든다면 토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앞 시간에 소유권이란 물건은 완전 물건이기 때문에 그 객체, 이 물건, 이 토지를 자유의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도 있는 완전 물건이잖아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 위에 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버렸습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을 무단 건축이라 말해요. 그럼 타인의 토지에 적법한 권한 없이 건물을 무단 건축해도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어찌됐든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 건축해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건물을 신축한 을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예.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갑의 토지 소유권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이 상태라면 갑이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나중에 이런 판례를 배울 겁니다. 건물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건물이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건물은 그 토지, 그 부지, 그 대지를 떠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건물의 부지, 대지, 이 토지는 누가 점유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부분 판례입니다. 건물의 부지, 대지, 토지 같은 말들이에요. 를 점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을 소유하는 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부지, 토지를 점유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왜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뭔가 요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물건은 지배권이다, 청구권이다. 물건은 이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지 요구, 청구하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청구를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면 갑의 물건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청구권을 하나 만들었어. 그 청구권이 무엇이다? 물건적 청구권이다. 참고로 채권을 가진 자가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나 채권을 말하는 것이나 물건적 청구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 청구권은 무엇이라 말해? 채권적 청구권이라 말해. 그럼 청구권이라 말은 똑같지만 채권적 청구권과 물건적 청구권은 같은 권리다, 다른 권리다. 다른 권리예요. 그래서 이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권리를 만들었다고. 이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청구권을 무엇이라 말해?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물건적 청구권이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 철거 청구하고 대지 인도 청구하는 것을 말해. 여기에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건적 청구권이다.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왜 건물을 철거하라 청구하는가? 만약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무단 건축한 건물이 적법한 권한 없이 건축했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한다면 합체, 일체가 된다면 합쳐진 물건의 소유권을 갑이 가질 것이나 부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 건축에도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 건물을 지은 자에게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무엇의 대상일 뿐이다? 철거 대상일 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대지인도란 말은 무슨 말이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은 그 부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어리기 때문에 내 토지 돌려달라 청구하는 게 무엇이다? 대지인도 청구예요. 이게 물건적 청구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나중에 배울 예습 좀 해볼게요.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건적 반환 청구권, 물건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건적 방해 예방 청구권. 줄여서 익숙해지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건물 철거 청구는 방해 제거 아니냐고. 토지에 대한 완전 물건, 소유권을 가진 자가 이 물건, 토지를 소유자로서 자유의 사용, 수익, 처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으니까 방해가 됐잖아. 그럼 이걸 싹 쓸어내버리면 방해가 제거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물건적 방해 제거 청구권을 말해요.
그럼 대지인도 토지를 돌려달라 청구권은 무엇이고?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에요. 되겠습니까? 제가 물권 중에 소유권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됐습니까? 예. 이런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참고로 반환과 방해 제거는 이 물건이 침해당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고, 됐습니까? 갑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이 어리 건물을 무단 건축함으로 갑의 소유권 물건이 침해됐잖아. 침해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가 무엇과 무엇? 반환과 방해 제거. 그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침해된 경우,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염려, 우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나 물건이 침해당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될 염려, 우려가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네, 그런 논리예요. 를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정된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떠나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말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과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물건이 생기면 무엇도 발생하고 물권적 청구권도 발생하고 물건이 양도 이전되면 무엇도 함께 양도 이전되고 물건이 소멸하면 무엇도 소멸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도. 근데 화살표 방향은 거꾸로 하면 틀려요. 물권적 청구권이 무엇과 운명을 같이 한다? 물건과. 그러니까 물건이 양도 이전되지 않았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 이전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 이전하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건은 있을 수 없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건이 돼버린다고.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말을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한 나중에 소멸시효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소멸시효의 자세한 논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우리 이론 중에 단어가 소멸시효란 말이 오거든. 그때 한번 참고로 분석할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게 소멸시효의 완성이에요. 물건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시효로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물권적 청구권만 혼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지금은 큰 그림만 일단 입문 과정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대충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알아들었습니까? 예. 입문 과정입니다. 예.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가장 기본을 설명드렸고 누가 행사하고 누구에게 행사하는지 이런 건 나중에 이룰 발용이에요. 예.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물권의 변동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했습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안 한 것 같은데 가로로 했습니다. 세로로 하는 이유는 가로로 하면 칠판을 너무 먹어서 강의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사실을 요소로 하여 법률 요건인 원인이 구성, 성립하고 법률 요건이 성립하면 법률 효과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사실은 요소, 법률 요건은 원인, 법률 효과는 결과. 법률 사실 요소는 아주 복잡다단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사표시란 것이 있다.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행위 이외의 것이 있다. 법률 효과는 달리 무엇이라고도 말한다. 권리 변동이라고도 말한다.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통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고 말한다.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란 결과가 왜 생겼는가? 법률 요건 때문에. 됐습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행위 이외의 것, 즉 법률의 규정이 있다. 이게 민법 총칙할 때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권리는 포괄적인 용어고 이 권리는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3법상의 권리는 물권하고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하고.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 표현하지만 이 권리 변동을 물권법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물권 변동이요. 채권법에서는 무엇이라 말한다? 채권 변동이라 말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채권 변동이라는 용어는 오지 않아요. 왜? 채권법 전부를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만 시험 치기 때문에. 그런데 물권법은 질권을 제외한 전부가 시험법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라 말은 자주 나와요. 그럼 권리 변동과 물권 변동을 다시 비교하면 권리 변동이 넓은 개념이고 그 속에 무엇이 있다? 물권 변동이 있다. 그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말로 이해하면 되죠. 심지어는 시험을 위해서는 같은 말로 이해해도 돼. 되겠습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 말하지만 물권법에서는 약간 협소한 개념으로 물권 변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물권이 발생하고 물권이 변경되고 물권이 소멸하는 것을 통칭해서 무엇이라 말한다? 물권 변동이요. 물권 변동이라는 용어가 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무엇 때문에 권리가 변동이 됐는가?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건이 변동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법률 행위 하지 않았지만 무엇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법률행위는 민법 186조에서, 법률 규정은 민법 187조에서. 그럼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은 등기와 물권 변동인데 왜 동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을 요할 것인가, 요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걸 186조, 18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 무엇이라? 법률행위라고. 간혹 무엇에 따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 규정. 그래서 등기와 물권 변동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 186조하고 민법 187조하고. 그럼 186조가 왜 원칙이고 187조가 왜 예외인가 하면 일반적인 것이 원칙이잖아요. 이례적인 것이 무엇이다? 예외다. 물건이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 무엇이라? 법률행위라. 간혹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따라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186조가 원칙이고 187조가 예외입니다. 이건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하실 거예요. 법이 다른데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에요. 만약 등기법이란 과목이 없다면 물권법을 할 때 제가 강의해요. 등기법 파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물권법 총론에 등기와 물권 변동에 관련된 사항 중 등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거든. 등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제가 전부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등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만 강의합니다. 등기하고 겹쳐지더라도 등기법에서만 출제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민법에서만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강의를 해드려야지. 그리고 민법에서도 물어보고 등기법에서도 물어보는 것도 강의는 합니다. 왜 1차만 하는 분이 계시거든. 민법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등기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1, 2월까지는 민법에서만 물어보는 걸 강조합니다.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좀 배우고 내공이 쌓이면 민법에서도 물어보고 등기법에서도 물어보는 것을 빨리 환기는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등기법이랑 겹쳐지는 부분인데 민법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X라면 딱 지웁니다. 네.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민법에서도 알아야 되고 등기법에서도 알아야 되는 파트예요. 근데 등기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몰라. 제가 먼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하고 가는 과정이다. 되겠죠? 예. 오히려 등기법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저는 큰 그림만 하고 갑니다. 자, 그럼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 규정일 수도 있는데 법률행위라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만 하고 등기해야만 하고,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186조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등기가. 이게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아래쪽에 형식주의, 의사주의의 자세한 분석은 시험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가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경기와 물건 변동과 관련하여 무엇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86조의 법률 행위를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이 필요하다. 이게 무엇이라? 형식주의라. 알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굳이 타이틀을 붙이면 등기와 부동산 물건 변동.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을 요할 것인지 요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란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데 등기란 형식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86조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근데 등기란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의사주의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의사주의를 채택하지 않아요.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은 필요 없고 등기하기 전 당사자의 의사적 합치만으로 이미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사주의라 말해요. 형식주의, 의사주의의 분류를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다만 원칙이 형식주의다. 그 정도만 하자.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물건 변동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지 영원히 등기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처분하기 위하여 처분을 위하여 달리 말하면 처분을 전제로 무엇하고 처분하라? 등기하고. 그럼 등기에 초점을 맞추면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되겠습니까?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는 처분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처분 요건이요.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는 처분 요건에 불과해요. 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분석 한번 해보자.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라 그랬습니다. 자,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도 갑 명의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갑이 소유자가 등기된 상태예요. 그럼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라 법률행위 하고 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럼 이 부동산에 관련된 물건 변동 중에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에요. 지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데? 갑에게. 그럼 이 소유권이 매수인 을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원인이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라면 무엇 해야만 한다? 등기해야만 한다. 등기란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주의요. 물건 변동이라 말이 왔기 때문에 소유권이 물건이잖아요. 되겠습니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면 앞전자 전권리자, 뒤후자 후권리자. 되겠습니까? 후권리자는 달리 신권리자라고도 말해요. 후권리자, 신권리자, 주인주자를 써서 앞전자 전주, 뒤후자 후주, 후권리자, 신권리자 같은 말이에요. 후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유권이 하나 생기잖아.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럼 새로운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전이 발생 취득이라.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변동이 발생은 달리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취득, 발생, 변경은 그대로 변경, 소멸은 상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물건 취득을 예를 들었다. 물건의 취득, 을이 물건을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일종이다? 물건 변동이다. 그래서 민법 18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부동산 물건의 덕실 변경은 덕 취득이요. 얻을 덕자, 실 상실, 이를 실자, 변경, 덕실 변경이 바로 변동을 말해요.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무엇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등기요. 왜는 시험 아닙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 법률행위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반인이 알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제가 어디에 토지를 한 건 매매했습니다. 뻥이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실상 갑을 간에 법률행위 했는데도 등기는 갑 명의로 돼 있고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버리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무엇하라? 등기하라. 등기란 형식이 필요하다를 강조하고 있다. 근데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어요.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 상속 한번 해보자. 가령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가령 등기도 갑 명의로 등기됐다고 볼게요. 그런데 갑이 사망해버렸어요. 돌아가셔버렸다. 그럼 상속법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신 분을 무엇이라 말하고? 자,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단독 상속을 예를 들어볼게요. 실무에서는 공동 상속하는 게 더 많아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더 많다고. 여러 명이 등장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예를 들어보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누가 전부 포괄성계해 버린다? 상속인이. 그럼 돌아가시는 순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채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누가 갖고 있다고? 상속인이. 다시 말하면 상속 등기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채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래, 즉 상속 개시 이래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누가 가지고 있다? 상속인을 법률에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건 일반인이 좀 주의를 하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가령 대표적인 예로 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등기부 딱 조사해 보니까 갑명의로 등기돼 있어. 그럼 이 부동산 앞에서 띵동합니다. 건물이라면, 집이라면. 갑 나와. 라고 말하면 주로 누가 나온다고? 어리요. 이 양반이 아침부터 왜 돌아가신 분을 왜 찾아? 라고 말하면 매수자는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을 잘 모르면. 등기부란 공적 장부에는 갑이 소유자로 현장에 와보니까 갑은 돌아가셨대. 됐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가도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사람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에 상속인이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법률 전문가도 아니 공인중개사도 알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언을 구하면 등기 안에도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도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혼란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석까지는 시험이 아니지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이 법률행위라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 매매 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공시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고 등기요.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 없어요.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무엇하면 돼? 등기하면 돼. 이게 즉 민법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으로 들어가면 상속등기 언제까지 하라 이런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험 과목이라면 세법 이런 데로 넘어가면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세법 이런 건 또 특별법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은 세법 시간에 하라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민법적인 논리로는 처분하기 위해서만 상속 등기하면 되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개별 법령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세법이라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몇 년 내에 뭐 등기하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있는 건 있지만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세법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민법까지 끌고 오면 머리가 실타래처럼 옮겨버립니다. 예. 민법적인 논리라면 처분만 안 하면 등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법률에 해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실무에서도 어른이 돌아가신 지 15년 됐는데도 아직 돌아가신 명의로 등기된 케이스도 있다 없다? 된다. 개별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별법에서 규제한다는 법률이 있다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등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논리를 민법에 끌고 온다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해야 돼. 원인이 법률 행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원인이 법률 규정, 처분 요건에 불과하지 등기가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를 기억하고 이 법률 규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라고 되어 있다. 공용징수는 공용수용을 말해요. 줄여서 무엇이라고도 말한다? 수용이라고도 말해. 그런데 좀 앞서가면 민법에서 이게 썩 중요한 게 아닌데 공용징수는 강제수용을 말합니다. 근거법률이 토지수용법입니다.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상에 강제수용하는 공용징수는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저기 토지공사 LH공사가 수용하는 것은 근거법률이 토지수용법 아니에요. 토지보상법이라는 법률이 또 있어요. 그 수용은 강제 수용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땅양한다 바빠지고 LH공사. 그래서 이 187조에서 말하는 공용징수, 수용이라 말은 토지 수용법상의 강제 수용을 말해요. 당장 공익 목적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은 웬만한 도로 다 뚫혔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부산도 막 도로가 안 좋았거든. 한 10년, 15년 만에 오면 어떤 도로가 뻥뻥 뚫혀 있다고요. 옛날에는 골목길이었고. 그렇습니까? 그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수용법에 따라 강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저희 LH공사에서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이 일정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토지를 전부 사들인다고 헐값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기반 시설에는 땅 장사에 분양하고 그러니까 그 수용당하는 사람, 토지 보상법에 따라 수용당하는 사람은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아요. 특별한 공사한 거 별로 도로 조금 뚫고 놓고 뭐 택지 조성도 그대로인데 옆에 토지는 평당 700, 800 하는데 보상금은 95만 원 준다니까. 분양가는 1,200만 원 이래 분양하다. 그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게 수용해서 이익이 되는 것 전부 국고로 기소하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면 좋을 낀데 어디로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말되면 잔치에 붙이고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경우가 있죠. 자,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187조의 공용징수는 토지 수용법에 따라 강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나중에 민법 판례 중에 토지보상법 배울 거예요. 저 토지공사가 수용하는 그런 강제 수용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수용하는 거 매매하고 똑같다 이거 배울 거예요. 그 판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잘 모르는 제가 비판해서 뭐 할 거냐고요. 잘 모릅니다 저는. 예. 자,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채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누가 가진다고? 상속인이에요. 공용징수, 공용수용, 그냥 수용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용은 LH공사가 하는 수용 말 안 해요.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 수용하는 걸 말해요. 보상금은 지급해야 돼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수용한 날에 수용당하는 자를 피수용자라 배울 거예요. 피수용자 명의로 등기된 채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미 소유권 취득해요. 자세한 내용은 등기법 시간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배울 거예요. 그때 자세히 배워요. 그리고 판결이요. 교재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라는 용어를 적어놨는데 자세히 분석할 가치 없고 민법 시간에 수업하는 과정에 용어가 등장하면 그때 설명할 거예요. 판결 중에는 대표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은 아닙니다.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는 말은 반대 해석한다면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하란 말입니다. 이건 왜 민법 시간에 이야기하는가? 나중에 공동 소유할 거예요. 그 중에 공유가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배울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 시험법에 등장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라 형성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합니다.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 그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뒤늦게 등기해요.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에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이미 권리 취득해버린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잘 묻지 않는 경매. 경매는 공경매가 있고 사경매가 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주로 사경매를 보여줍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주로 보석 같은 거 놓고 경매하잖아요. 값을 내려가는 경매도 있고 값을 올려가는 경매도 있어요. 근데 값을 내려가는 경매는 박진감이 없어. 어떤 아름다운 보석을 놓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최고 높은 가격으로 100억을 딱 정해놓고 100억 부르면 바로 낙찰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 단계별로 착착착 내놓는다고. 박진감이 없어. 주로 값을 올려가는 경매를 보여줍니다. 박진감이 있거든. 최저치를 딱 정해놓고 누가 얼마 부르면 또 누가 더 부르면 계속 올라갈 때까지 이야기한다. 근데 조용하면 종을 딸랑딸랑 하러 낙찰시킨다. 그것이 망실시킨다. 법관처럼. 값을 올려가는 경매가 박진감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주로 값을 올려가는 사경매를 보여줘요. 그런데 민법 187조에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경매는 공경매만을 말해요. 사경매는 포함되지 않아요. 어떤 경매만을 말한다고? 공경매만. 공경매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해요. 공경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강제경매요. 그리고 임의경매, 반복권 실행경매가 있다. 공매는 공개매매. 공개매매인데 주로 공개매각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경매는 경쟁매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란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로 체납자가 있다면 체납자의 일반 재산을 압류해두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팔아 취업버린다고 매각해요. 매매요. 했죠? 예. 경매란 이야기는 매매할 때 경쟁을 붙여 앞 시간에 끝에서 잠깐 보여준 것처럼 임의경매, 달리 말하면 담보권 실행경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채권자가 담보권까지 취득해서 저당권까지 그 변제기에 채무 변제 안 하면 경매법원 가서 바로 경매 신청하는 것이 임의경매, 달리 담보권 실행경매라 말해요. 근데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 변제 안 하면 먼저 소송 제기하고 성소한 판결문을 들고 그 판결문이 집행문이 돼서 집행부분으로 가서 강제 경매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둘 다 경매예요. 매매할 때 경쟁을 붙이는 게 무엇이다? 경매라. 본래적 의미의 경매는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매는 공경매는 입찰의 방식으로 해버려요. 그렇습니까? 입찰의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봉투 닫아버린다고 액수 적어서 경쟁을 제대로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 경쟁을 붙이면 뭔가 문제가 생길 소리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는 입찰의 방식으로 해버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경락인 이런 용어를 썼거든. 외로움식 한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 규정은 낙찰자로 뜯어고쳤어요.
경락인하고 낙찰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공매든 경매든 무엇의 일종이다? 매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경락인 낙찰자를 달리 무엇이라 말하기도 한다? 매수인. 과거에 쓰던 오랜 세월 동안 판례가 사용하던 경락인, 지금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낙찰자나 매수인이 같은 말들입니다. 예, 한번 보자는 이야기. 사경매는 포함하지 않아요. 뭐 소득이라든지 사경매의 주체가 경매를 시행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경매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경매법원 등과 같은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실행하는 경매를 무엇이나 말해? 공경매만 포함돼요. 그런 게 없고 기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실 것이다. 그 중에 민법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췌해서 등기법 시간에도 배우고 민법 시간에도 배우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핵심만 하면 의사주의, 형식주의는 너무 구별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 의용민법은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큰 의미 없고 구민법, 예구자를 써서 구민법이라고도 말해요. 달리 말하면 제3법은 일본민법이에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강점기로 들어가기 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건대민법이 없습니다. 건대민법이 태동되기 전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가 버렸고 걔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일본민법을 그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3법은 일본민법 그대로고 가족법은 우리나라 고유법을 약간 가미해서 즉 시행을 했다고. 그 민법을 60년 1월 1일 이전까지 사용했어요. 일본 민법 이런 용어를 쓰기 좀 그러니까 예구자를 써서 구민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의용민법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아름다운 역사는 아니고 그런 내용 시험에 안 물어보고 혹시 무슨 말인지 궁금해할까봐. 현행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몇 차례 개정은 됐지만 그래서 의사주의, 형식주의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의사주의를 채택했지만 현행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원인이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 규정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무엇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186조가 원칙 186조가 부동산의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나 형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엇을 채택하고 있다? 형식주의. 그러나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면 되지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를 규정하고 있어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 기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일부 민법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강조하게 될 거예요. 대충은 알아들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시고 거기에 공신력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쉬다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발췌해서 설명할 것이니까 이번 시간은 칠판 지우지 마십시오. 잠깐만 쉬겠습니다.